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26번째 강의고요. 1930년대 이후의 일제 식민통치와 국내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편의 배달의 무도를 보셨나요? 무한도전을 보면은 그 일본의 하시시마 군도 그 섬에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근현대사의 맨 얼굴에서 소개했던 자료, 사진 자료와 관련된 그 섬이 나오더라고요. 그 섬이 최근에 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등재가 된 명목도 굉장히 좋은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섬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930년대 이후 일제가 병참기지와 국가 총동원령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구 수탈해 갈 때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탄광에서 일을 시켰을 때 바로 그 장소였어요. 당시에 폐탄광에서 한글로 쓰여졌던 그 벽에 남은 글자가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마 아래 이제 지워졌을 거고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절절한 한국인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탄광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한국인들이 배정이 되었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향에 대한 꿈을 그린 채로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가 일본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다니 하고 그런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정말 정점을 찍는, 그 가혹함의 정점을 찍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쭉 어디까지 살펴봤었는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국제적인 질서, 일본의 통치, 독립운동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1910년대 일본 통치는 무단통치기였고, 무단통치기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모임은 다 비밀 결사였어요. 국외에서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고요. 이런 흐름에 변화를 줬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각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명목상으로는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탄력을 받아서 국내 독립운동은 다양해집니다. 국외에서는요, 운동을 하나로 이끌어갈 구심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무장독립투쟁이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이어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운동들을 좀 위축시킨, 많은 면에서 정말 가혹했던 시기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정말 무자르듯이 1919년 민족자결주의, 29년 대공황, 국제질서가 요동치게 되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뭐라고 했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생산 과잉. 자, 해결 방법은 쉬워요. 찍어낸 물건을 팔 시장이 있으면 되겠죠. 그 시장이 없으면 강제로, 무력으로라도, 전쟁으로라도 만들면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나라 뿐이었고, 원래 일제가 섬나라였던 일본이 노렸던 것은 중국이었어요. 이 시기부터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는데, 만주 지역에 일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괴뢰 정권을 수립한 것이 바로 만주사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난징 대학살에 일어났던 중일전쟁, 나중에는 모든 자원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진주만대를 기습하는 태평양 전쟁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독일,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됩니다. 이때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가장 큰 방식은 식민지 한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어요. 당시 회의 자료에도 실제로 식민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2차 세계대전의 향배를 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정도로 한국인을 말살하기 위한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45년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 상황 아래에서 말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 글과 역사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국외에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흐름 계속 이어지게 되고 무장독립투쟁도 45년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키워드들,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하는 키워드들 이것만은 꼭 살펴볼게요. 일제 식민통치 관련해서는요, 일제가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것을 외우게 합니다. 황국이 천황의 국가에, 신민은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서사,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암송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창씨개명 관련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는데 참여율은 어땠을지,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 요즘도 뉴스에서 항상 종종 등장하죠.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야스쿠니. 신사가 뭐고 신사참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야스쿠니는 어떤 신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수탈에서는요, 우리나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군수 공장처럼 활용을 하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관련해서 남면 북양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요.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기르게 해서 군수 물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7년 이후에는 완전히 전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요. 그 닥치는 대로 모든 걸 가져가기 위한 법으로 만들었던 것이 국가 총동원령이었고 이거에 의해서 인적 물적 수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군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은 성노예로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공출이라고 해서 쌀이건 철이건 군수 물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이거에 대응한 국내 독립운동으로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있는데 우리말과 역사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말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말을 연구하는 단체로 조선어학회가 있었고요. 조선어학회에서는 맞춤법도 통일하고 큰 사전을 만들어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역사 수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바꿔놓는 거였어요. 일제가 심어놓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식민지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증주의라 그래서 실제 증거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조선학 운동도 일어나요. 안재홍이나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만의 특성, 특색을 살펴보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 바깥에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됐었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인애국단 의거 활동을 벌이는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봉창이나 윤봉길 같은 인물의 의거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중연합작전에서 활약했던 양세봉 같은 경우에도 20년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20년대 이어서 살펴보는 한국 독립군도 있습니다. 한국 독립당 산하의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군대였죠. 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혁명당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분열됐던 흐름이 있잖아요.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이걸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들 중에서 민족혁명당을 살펴보고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의 한국광복군, 그리고 현상금이 200억, 현가로 200억까지 올라갔던 김구우 선생님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26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에서 하이라이트에서는요, 1930년대 이후 일제 식민통치, 그 다음에 국내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순으로 한 강의에서 광복 이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제 식민통치는 우리 미리 보기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통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황국신민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천황의 국가의 시민, 충성스러운 백성 만들기. 자, 이 일환으로 첫 번째 키워드들 중심으로 기억하면 좋은데요. 내선일체라고 해서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워요. 일본인 입장에서 내지인은 일본인이었겠죠. 일본인과 조선은 하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선동조론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조상이 같다. 도대체 왜 같아요? 어쨌든 이들의 주장. 자, 이거 더불어서 황국시민서사를 암송하게 시켰어요. 외우게. 나는 충성스러운 천황의 백성입니다. 줄줄줄줄줄 이어지는 것을 외우게 시켜서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외우고 막 학교 조회 시간 때 이런 걸 강조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것이 창씨개명인데요. 씨를 창조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면은 씨가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씨, 저는 이씨인데 이다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랑 결혼을 해도 선생님이 정씨나 아니면 박씨랑 결혼을 해도 선생님이 성씨가 유지가 돼요. 박다지가 되거나 김다지가 되진 않으니까. 일본은 근데 성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씨를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성씨를 타고 올라가면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세일기라 그래서 이 일본인들은 다 같은 천황의 이 아들들이다,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적용시키려고 한 거죠. 창씨개명의 참여율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낮았겠죠. 너무나 저조했기 때문에 창씨개명과 관련해서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 막 요거 가지고 뭐라고는 못하겠고 막 근데 이렇게 막 혼을 내주고는 싶고 할 때 굉장히 치사스럽고 더러운 방법을 쓰게 되는데 딱 그런 모습이에요. 창씨개명과 관련된 총독부의 지침을 보면은 창씨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구타한다가 들어있어요. 이게 국가 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안 했다는 걸로 혼을 내기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계속. 그리고 심지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집안의 아이는 진학을 못해요. 나중에는 식량을 배급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했다. 그 사람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가 성립은 안 됩니다. 왜냐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긴 해요. 창씨개명이 100%까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창씨개명 하지 않은 사람은 강제로 이 관리하는 곳에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의 모습들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이름을 너무 바꾸기 싫잖아요. 이러면 애완동물 이름도 함부로 바꾸지 않는데 선생님 애완동물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이름이 룰루예요. 룰루 이름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걸로 바꿔버리진 않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소중한 건데 창씨개명을 하기가 싫으니까 한 한국인이 일본 그 기관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냈대요. 한자로 써서 내는데 황자, 구자, 천황황자, 자식 혹은 새끼자자, 개구자, 새끼자자 해석해보세요. 천황모독죄로 잡혀갔는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개구자 외에 돼지돈자 넣고 해서 자신의 그런 피력하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제로 강요하기도 했는데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관계가 들썩이죠. 여기에서 연유를 두게 되는데 신사는 원래 일본의 고유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일본 고유신을 위한 제사, 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 도대체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예요. 2차 세계대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싸우는 걸 원하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따로 모시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원래 다른 곳이었는데 점점 그 의미로 돼가지고 나중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 다른 침략전쟁을 수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신격화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곳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될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아직까지도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뭔가 권력을 잡게 되면 가서 신사참배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일본 우익에. 아직도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죠. 독립기념관에 가서 이제 인사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 독일인이 아직까지 히틀러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이 신사참배가 굉장히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뜯어갔어요. 완전 본격화되기 전의 모습이 병참 기지화 정책 중에 하나가 난면 북양인데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가져가게 됩니다. 양모를. 그래서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게 좀 더 본격화돼서 어떤 법? 국가총동원법이 마련이 되죠. 국가총동원요. 자, 인적 수탈, 물적 수탈 모두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이 징자가 들어가면 원래 뭐뭐 시키다는 뜻인데 강제성이 부여돼요. 징용은 노동력이죠. 노동력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끌고 갈까요? 진짜 막 좋은 일자리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막 복지와 정규직의 급여가 빵빵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일본인들 모두가 기피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곳, 이런 데 끌고 가는 거예요. 탄광 같은 곳.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죽어나간 그런 역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징병제도 실시합니다. 군인으로도 끌고 가는데 징병은 실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는 해요. 그 전에는 지원병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총이나 무기를 줬을 때 적을 쏠까 일본군을 쏠까? 일본군을 쏠 확률이 높죠. 한국 신민화, 요 신민서사를 아무리 암송을 한들. 그래서 징병은 좀 나중에 나오게 되는 모습이고요. 학도 지원병도 받고 위안부 관련돼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왔던 역사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적인 수탈도 이어져서 당시에는요. 일본군 먹일 쌀 다 가져가고 일본군의 군수용품에 들어갈 철을 마련하기 위해서 숟가락, 젓가락, 양동이까지 가져가게 되는 공출이 시작돼요. 자, 이 공출하고 나면 우린 뭘 먹고 살지?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배급의 양이 굉장히 적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 끼만 다 먹는 거는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다. 한 끼만 조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광고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기에 국내에서는 우리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말 수호운동입니다. 우리말로 하루를 시작해서 한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들한테 우리말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우리말을 사용을 하면은 처벌을, 국가기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시기였어요.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거는 예외가 아니어서 어린아이가 실수로라도 한글을 말하면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뺨을 때리게 시켰습니다. 이런 시기였어요. 일본 순사가 한글을 사용하면 직접 처벌했던 시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나 지금 한글이 익숙하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한글보다 일본어가 더 익숙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머니는 아니시겠지만 선생님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는데 지금도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조선시대 15세기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말수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조선어 연구회가 원래 20년대에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확대되고 계승을 한 것이 바로 조선어학회였어요. 뭐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글을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에 몰래 한글과 관련된 것을 정보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와.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말의 규칙, 맞춤법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단어가 가급적이면 풍부한 표현으로 사전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딱 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사람들이 막 버스 같은 데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분필이면 분필 딱 쓰고 쓰고 관련된 뜻을 써서 조선어학회로 전달해서 보내는 말모으기 작전, 말모의 작전이 시행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나중엔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서 발각이 되면서 와해가 되면서 잠시 중단은 되지만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못했겠죠. 한글로. 자, 이외에도 우리 역사를 수호하기 위한 민족문화수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 수호는 정말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일본의 초대 총독으로 왔던 이 사람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했었냐면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 사람들의 민족적 반항심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일본에 혼을 심어줄까? 여기 나와 있어요.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으로 조선인에 대한 역사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일본과 관련해서 분리할 만한 역사적인 책들을 태워요. 우리 예전에 정말 세계사의
고대를 보면은 진시황 때 분서 경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분서 사건이에요. 엄청난 양의 책들이 태워지게 되고 남아있는 역사 자료들은 일본이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로만, 그런 다음에 없앤 다음에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일본의 통치를 당연시 여기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정체성론이 있는데, 우리 지금도 이런 말 쓰죠. 정체되어 있다. 너는 이런 말은 안 써요. 너는 발전이 정체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그냥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 많이 쓰잖아요. 교통정체. 딱 막혀 있다 라고 할 때가 정체라고 하는데, 발전이 없는 걸 뜻해요.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원래 역사는요, 발전하는 단계가 있죠. 고대에서 과도긴 중세를 거쳐서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는 근대까지 가야 하는데, 일본이 식민사관을 통해서 발표한 정체성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랑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해보려고 와봤더니 조선은 중세까지는 가보지도 못했고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겨우 근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의 도움 없이는 조선은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정체성론. 또 다른 것으로 타율성론이 있죠. 타율성론은 조선인은 원래 남한테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서 우리 말고도 예전에는 청나라한테 사대했고 계속해서 사대 정치만 하고 자기들끼리 붕당으로 싸우다가 식민지가 된 것이다. 둘 다 하려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식민지야. 너희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 우리의 통치에 감사해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거에 반박하기 위한 역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정체성론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연구가 있게 돼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데 백남훈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갑니다. 사회경제사학은 세계사적인 보편성, 고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연구해봤더니 조선시대는 중세사회에서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또 다른 것으로 실증사관을 연구해서 실제 증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복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진단학회라고 있었고요. 우리 민족을 일본과 똑같다,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이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의 특색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조선학 운동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인보나 안재원 같은 역사학자들이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주목했던 것이 조선 후기 실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 흐름을 파악을 해보세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었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발전할 수 있어. 정체되어 있지 않았어. 사회경제사학. 실제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실증사학.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특색 조선학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나라 바깥에서는 어떤 투쟁들이 있었을까?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잖아요. 이때쯤에 독립운동을 하나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임시정부의 활동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도 20년대 이미 연통제, 교통국 발각되고 위임통치 이걸로 인해서 국민대표에 결렬된 이후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걸 활발하게 만들어 보려고 김구가 조직한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의거 활동을 벌이는 한인애국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기를 주려고 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만주사변에서 일본이 중국을 공격을 했잖아요. 적은 나의 친구가 되죠. 자, 일본의 적인 중국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일제에 대항하는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인애국단부터 가볼게요.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의거활동, 도쿄의거에서 일왕을 저격했던 바로 이봉창을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수류탄 들고 되게 행복하게, 폭탄을 들고 굉장히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쁜 날이니까 행복하게 웃자라고 거사 직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쿄의거에서 일왕을 저격을 했는데 폭탄을 2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마차가 2대가 지나가는데 둘 중에 어디에 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지목해서 던졌는데 이게 명중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친 파급력은 엄청났죠. 일왕을 직접 테러 활동의 대상으로 삼은 일이었고, 아직도 임시정부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재외교포들이 막 축하해 이런 독립운동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대요.
또 중국도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중국도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한 신문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봉창의 이거를 불행히도 명중하지 못함.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행히도.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요. 불행하게도 명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 국민당의 이런 일간지였는데 기관지였는데 여기를 일본이 습격합니다. 습격을 하고 이걸 꼬투리로 삼아서 감히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상하이 지역을 강제 점령을 해요. 두 번째 기회가 거기에서 찾아와요. 상하이를 강제 점령한 일본이 신이 나서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이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인물이, 그걸 노렸던 인물이 바로 윤봉길이었어요.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왔고 일본 군과 관련된 주요 간부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독립운동에 활기를 가져온 건 당연하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계기도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우리는 독립운동 어디서 해야 되는데 중국 안에서. 근데 중국이 우리를 지지해주면 훨씬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한중연합작전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윤봉길 같은 경우에 잡혀서 나중에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총살당해요. 그런 다음에 쓰레기 하차장에다 이제 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 시체를 거두어서 지금 효창공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 되게 나이가 많고 가족도 없고 이런 인물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 당시 나이가 25살. 25살. 심지어 아주 어린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글 중에 남긴 글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 올릴만한 그 글이 강보, 그 신생아를 싸는 담요 있잖아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남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은 너희도 뜨거운 피와 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국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나중에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 빈 무덤에 찾아와서 술 한 잔 올려달라.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활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주역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 한중연합작전의 배경이 됩니다. 자,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연합작전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양세봉. 그래서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에서 우리 근현대사 쓰리봉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남북한에서 모두 다 유일하게 국립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자,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지청천 장군이었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 다 이런 거 지역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기억하면서 짜증나 생각하면은 이민 가셔야죠. 기쁜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런 전투에서 우리가 되게 큰 승리를 거두었구나 라고 눈에 익혀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중연합작전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뭔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통일된 독립운동 세력으로 마지막 독립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45년 가까워질수록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폐색이 드리워질수록 우리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당시에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지금이랑 똑같죠, 여러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져 있는 남북한 분단의 국가인데 이때도 독립운동이 통합이 안 됐어요. 이 독립운동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복잡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순서대로 기억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1920년대에 국외에 활동하는 조직 형태의 기관들을 살펴봤어요. 의열단은 물론 국내에서 의거 활동을 펼치긴 했지만 만주에서 조직했다고 얘기했죠.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좀 더 성향적으로 보면은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좌익 계열이 많았고 임시정부는 조금 더 우익 계열이 많았어요. 이걸 통합해 보려고 김원봉이 만들었던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민혁당이라고 부르는 자, 이 민족혁명당은요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우리 제일 큰 목표는 뭐야? 반일 독립이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뭉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해체하고 민혁당으로 뭉쳐서 독립을 이끌자, 하나를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당연히 산하 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대가 조선의용대였고, 조선의용대 출신들은 다 중국과 이제 연합작전을 펼쳤잖아요. 중국의 우수한 군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혁당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름지기 독립운동의 중심은 임시정부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김구는 민혁당에 가담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이때 관련한 이 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당이 한국국민당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국민당은 막 여기에서 이렇게 의용대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막 엄청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당시에 한인애국단의 의구활동으로 인해서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원래 그 현상금보다 훨씬 뛰어넘게 돼서 현재 가격으로 200억에 달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는 함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제 침략이 막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상하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한 곳에 정착하기 전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정착한 지역이 충칭인데요. 충칭에 정착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만들어져요. 한국국민당을 이으면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한국독립당도 세 개의 당이 합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뭐예요? 민혁당과 한국독립당이에요. 실은 이거 딱 두 개의 계열로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쉽죠. 이렇게 두 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하나로 뭔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어쨌건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쭉 이동을 해서 충칭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시대가 열려요? 충칭 임시정부 시대. 자, 충칭의 임시정부가 열리고 임시정부의 꿈이 있어요. 임시정부가 정말 하기 힘들었던 활동. 그런데 이제는 해야만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를 조직하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수립이 됐을 때도 광복군 사령부 이런 거를 둬서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했지만 직접적인 전투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요, 무장 독립 투쟁만이 살 길이에요. 1945년 가까워질수록 일제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는 뭔가 역할을 해내야 되는 그거였어요. 내가 역할을 해야지 내 숟가락을 찾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일본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산하 부대가 필요했어요. 임시정부의 수건사업, 정말 벼르고 별렀던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모태가 되는.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은 사람을 모으는 거였대요. 군인들을 모으는 거. 충칭까지 갔고 한국 광복군을 모을 때 사람들이 1930년대 이후에 너무나 일본의 군인으로 많이 징병돼서 끌려가서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누가 합류를 하게 되냐면 민혁당을 만들고 의열단을 만들었던 분 김원봉이 민혁당의 세력들을 이끌고 여기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정말로 민족의 유일당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이 여기 합류하게 되면서 800명까지 한국 광복군이 늘어요. 자, 보세요. 민혁당의 일부가 김원봉과 함께 내려와서 여기 합류했어요. 그럼 대체적인 세력은 여기로 몰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충칭 지역이니까 여기선 제대로 무장투쟁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민혁당이 위치해 있는 조선의용대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선의용대가 가장 효과적으로 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만주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화북지대, 중국의 황허강 북쪽지대 만주 일대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가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미 20만 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립군을 모집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런데 그 지역은 중국의 공산당이 좀 장악을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좌익 계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독립동맹이 형성이 되고 조선의용대가 그 옮겨간 게 합쳐지게 되면서 부대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와 군으로 구분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920년대는 딱 이렇게 두 개였죠.
의열단과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쳐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의열단 중심으로 김원봉이 좌익이건 우익이건 할 것 없이 하나로 합치자 민혁당을 만들고 산하부대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임시정부는 절대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김구가 충칭으로 가기 전까지 통합된 당이 만들어지면서 형성이 됐던 것이 한국국민당, 나중에는 세 개 당이 합쳐지면서 한국독립당이 돼요. 충칭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수건사업이었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화북지대로 옮겨가서 하나의 전선을 이루게 되고, 김원봉을 따라온 세력들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죠. 자, 화북지대로 옮겨갔던 이들은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조직 아래의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원봉이 내려왔던 시기도 42년인데요. 한국광복군도 김원봉의 합류로 인해서 활성화되죠. 그럼 영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완전 45년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기를 국내까지도 삼각으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전에 끝났어요. 근데 일제가 패망하게 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의 주요한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은 김구였고요. 건국강령, 그러니까 정말 독립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을 만든 거예요. 그게 조소왕의 삼균주의였죠. 세 가지가 균등한 사회, 교육과 민족 간의 평등과 경제적인 균등을 중시 여겼습니다. 더불어서 41년에는요,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연합국 측에 직접 참전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지. 나중에 독립된 이후에 우리나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영국의 요청으로 해서 우리가 파견이 됐던 곳이 인도 미얀마 전선이었어요. 인도 버마 전선, 미얀마 전선. 근데 막 굉장히 대단히 많은 인원이 가서 막 활동을 한 건 아니었고요. 9명 정도가 가서 일본어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관련된 자료 수집, 뭐 이제 삐라라고 하죠. 속칭 삐라를 제작을 하는 일, 포로를 신문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일제가 이제 간당간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국내에 우리의 군대가 진입해 들어가서 일제를 몰아내려는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어요.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했는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것보다 김구는 정말 가슴을 쪘죠. 우리 손으로 이걸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앞날이 찜찜하잖아요.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가 이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또 뭔가, 일제 이후에는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건국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후의 상황에 담겨 있죠. 자, 관련된 내용들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11년에 한 초등학교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이 돼요. 돌덩어리가. 앞뒤로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이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천황의 국가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블라블라 하는 내용들,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외쳤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1930년대 이후에 일제 식민 통치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게 바로 신사참배, 항상 문제가 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된 이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던 때의 일도, 상황도 바로 이 시기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통 시기였죠. 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모습들 볼 수 있죠. 지원병을 받았던 모습들. 요게 바로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징용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섬에서 발견됐던 사람들의 글자, 그 품 안에서 사진이 발견이 됐대요. 강제 징용돼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품 안에서, 그 죽은 사람 품 안에서 사진이 발견됐는데 자기 가족 사진, 징용된 사람들을 버티게 해줬던, 이게 딱 그 얘기겠죠. 집에 가고 싶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 대한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릇인데 공출에 의하면, 공출을 잘하면 주는 그릇이었어요.
공출에 이제 협조를 하면 공출보국 사기그릇이라고 해서 공출에 응하는 게 국가를 위한 글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공출을 위해서 쌓였던 뭐 이런 철거 관련된 물건들 볼 수 있고 숟가락 젓가락 다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토종개 있죠. 삽살개. 삽살개까지도 도축해서 가죽을 가져갔습니다. 전례 없는 정말 세계 역사상 이런 찾아볼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동물에 의한 대학살. 삽살개가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많이 없어졌죠. 자, 공출과 관련된 모습들 여전히 살펴볼 수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소녀상. 항상 일본의 우익단체가 와서 테러를 하는. 선생님은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터넷 채팅창 보면은 이 위안부 관련된 뭐 테러 있었다 이런 거 할 때 댓글에 대부분은 공분하지만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아, 지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 용서해주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되도 않는 소리를. 선생님은 진짜 용서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용서가 그 사람이 한 거를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건데 용서의 기본 조건은 일단 상대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미안해.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 했을 때 그래. 이제 잊자. 이게 되는 거지. 상대는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난 용서했어.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자, 관련해서 우리 어떤 인물들 같으세요? 글을 연구했던 조선 어학회의 인물들. 한글 맞춤법 통일화. 이때는 맞춤법이었네요. 그쵸? 맞춤법.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뭘까요? 고대 시기에 고조선부터 조선이 있고 중세가 없고 근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식민상한에서의 정체성론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 바로 만주사변, 만주에 이제 딱 자리를 잡고 만주 지역에 일본이 괴뢰 정보를 수립했던 모습. 한인 애국단입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도시락 폭탄 하면 안중근 굉장히 많아요. 국민들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바르게 정확히 알아주길 바랍니다. 한인 애국단의 모습. 자, 이분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해서 우리 살펴봤던 조선혁명군, 군대를 이끌었던 분. 자, 이분이 지청천 장군이고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들어갔고 일본군에 대해서 전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분이기도 하죠. 자, 김원봉. 영화 암살에서 나왔다고 하니 선생님은 암살을 못 봤어요. 민족혁명당을 구성을 하기도 했고요. 조선의용대 관련된 이 영상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30년대 이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의용대를 구성했던 모습. 자,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임시정부가 이동해 갔던 모습들 사진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충칭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모습들, 그 임시정부의 여당 있죠? 집권당으로 한국 독립당이 존재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 광복군의 심벌이에요. 여기에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는 인물이 김준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준엽.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엄청난 희소식이잖아요. 나라 바깥에서 특히나 일본군한테 강제로 끌려갔던 학생들, 이제 징병된 사람들이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탈출 1호자가 김준엽입니다. 학생이었어요. 무려 6,000리길을 걸어서 일본군이 추격하다 포기해요. 해발 3,000m를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죽으니까 추격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도 넘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김준엽한테 이때는 학생이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느냐.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6,000리를 사람이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남겼던 말이 못난 조상이 되기 싫다였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후대의 못난 조상이 되기 싫다. 한국 광복군, 우리나라 45년 이전까지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군대의 모태가 됩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26강의 키워드들 살펴보고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황국신민서사, 전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백성들로서의 글. 관련해서 민족말살 통치를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일로 창씨개명도 있었고 신사참배도 있었고 내선일체도 있었고 일선동조도 있었고 키워드만 파악해 보시면 돼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병참기지와 남쪽에는 면을, 북쪽에는 양을 기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 총동원력, 인적, 물적 착취를 했는데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징용도 있었고, 징병도 있었고, 지원병도 있었고, 공출, 배급 같은 키워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으로 조선어학회, 국내에서는 민족 문화를 소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조선어학회가 결성이 되는데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식민사관에 대항하려는 노력들도 있어서 키워드들로 살펴보면은 사회경제사학도 있었고요. 실증을 통해서 연구하려는 실증사관, 진단학회도 있었고 조선학운동, 정인보 안재홍 등의 운동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국외로 가보면요.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봉창, 윤봉길.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더 끌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요. 자, 민족혁명당 김원봉이 이제 만들었던 의율단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좌익 우익 합작 단체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인물에 초점을 두고 정말 이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기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선생님과는 27강에서 광복 이후의 삶, 현대사 첫 번째 정부 수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